범을 제1장 갈고리 250단어. 때로는 권력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정의는 그저 공허한 말일 뿐이라고 여긴다. 그러다가 모든 폭군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일이 벌어진다. 청주 기지의 김제옥 대령은 수년간 부하들을 괴롭혔다.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을 주고 여군들을 성희롱했다. 자신의 제복에 달린 별이 그런 행동을 허락한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때 박소영 소령이 왔다. 707부대 출신의 전직 엘리트 전사로 이제는 헌병대를 이끌고 있었다. 선을 넘는 자는 누구든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김 대령은 자신이 그녀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박소영은 수사팀과 함께 와서 병사들과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나씩 차례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용기를 찾았다. 수년간의 두려움과 침묵이 무너져 내렸다. 김 대령은 자신의 권력으로 수사를 막으려 했다. 인맥에 전화를 걸고 협박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사건이 군단장에게까지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계급장이 찢어지고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기지는 조용히 폭군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정의는 때때로 천천히 오지만 올 때는 강력한 힘이다. 하지만 이 부패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을까? 제2장 도입부 1500단어. 청주 기지는 새벽 5시에 깨어난다. 나팔소리가 산등성이에 울려 퍼지고 1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일제히 침상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군대 규율보다 더 무거운 것이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김제욱 대령의 사무실 벽에는 값비싼 시계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롤렉스, 오메가, 파텍 필리프, 각각 일반 병사의 월급보다 비싼 것들이었다. 이 시계들은 그가 받은 뇌물과 부패의 상징이었다. 그에게 이것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보여주는 트로피였다. 매일 아침 그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차고 거울을 보며 자신의 권위를 확인했다. 이 병신들이 감히 내게 대들어? 김 대령은 혼자 중얼거렸다. 어제 한 상병이 부당한 처벌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아직도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내가 누군지 모르나? 오전 8시 김 대령은 항상 하던 대로 부대 앞마당으로 나갔다. 정렬된 병사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하루 연설을 시작했다. 이것은 사실상 공개적인 모욕과 위협의 시간이었다. 너희들은 이 기지에서 내가 신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가 말했다. 내 말이 곧 법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너희의 유일한 임무다. 군중 속에서 이병 정민수가 작게 움츠러들었다. 그는 지난주 김 대령이 자신을 쓸모없는 벌레라고 부르며 다른 병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 이유는 단지 복도에서 제대로 격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히 여군들. 김 대령의 시선이 여군 막사 쪽으로 향했다. 너희들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예쁘다고 특별 대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중사 한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김 대령이 지난달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내서 부적절한 제안을 했던 것을 기억했다. 거절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 병사들 사이에는 침묵의 규칙이 있었다. 아무도 김 대령의 행동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한 사람들은 더 심한 보복을 당했고 때로는 군법회의에서 거짓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김 대령은 간부식당에서 다른 고위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 대부분은 그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서, 어떤 이들은 자신도 비슷한 일에 연루되어 있어서였다.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 김 대령이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확실하게 길들여야 해. 중령 박철민은 불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 대령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는 침묵을 유지해야 했다. 군대에서는 상급자에게 도전하는 것이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었다. 오후에 김 대령은 여군 기숙사를 순찰했다. 이것은 그가 자주 하는 일이었고 실제로는 여군들을 괴롭히는 핑계였다. 그는 기숙사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서 여군들의 개인 용품을 검사하는 척했다. 이게 뭐야? 그가 한 여군의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들어 올렸다. 군인이 화장을 해? 너는 여기가 미인대회장인 줄 아나? 상병 김유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 립스틱은 어머니가 보내준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사용한 적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그녀가 작게 대답했다. 죄송하다고? 김 대령이 웃었다. 그럼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네. 내 사무실로 오면 개인적으로 규정을 설명해 주겠어. 다른 여군들은 서로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들 모두 이런 개인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저녁 시간, 병사들은 자유시간을 가졌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니었다. 그들은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 대령은 자신의 정보원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병사들의 대화를 감시했다. 그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은 즉시 보고되었다. 하지만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기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특별조사팀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에도 비슷한 소문이 있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소문의 내용이 점점 구체적이 되었다. 조사팀의 책임자가 칠龙 7부대 출신이라는 이야기, 그것도 여자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김 대령은 이런 소문들을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조사를 받았지만 항상 자신의 인맥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무마시켰다. 이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서울에서 온다고? 그가 비서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누구지? 또 다른 신참 장교. 자세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비서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다르다고? 내가 여기서 20년을 버텼는데 겨우 서울에서 온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날 밤 기지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변화의 기운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로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김 대령은 자신의 침실에서 거울을 보며 내일 할 시계를 선택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제3장 촉발 사건 1. 15단어 화요일 오전 9시 청주 기지의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췄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큰 여성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제복에는 헌병대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박소영 소령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공식 수사 명령서가 들려 있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재욱 대령의 세계를 뒤바꿀 운명의 열쇠였다.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문지기 병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다. 박소영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박소영은 조용히 신분증을 건넸다. 병장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칠록 7부대 출신이라는 기록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즉시 김재욱 대령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장이 다급히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 박소영이 차분히 답했다. 나는 그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일단은. 두 번째 차에서는 3명의 수사관이 내렸다. 그들 모두 전문가처럼 보였고 각자 서류 가방과 녹음 장비를 들고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예의 방문이 아니었다. 소식은 기지 전체의 번개처럼 퍼졌다. 헌병대가 왔다. 707부대 출신이다. 여자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김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벽의 시계들이 여전히 그의 권력을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707부대라고? 그가 웃었다. 그래서?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20년간 이 자리에 있었는데. 하지만 그의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대령님,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직접 보낸 것 같고. 다르다고? 김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이 모르는 모양이네. 당장 그 여자를 내 사무실로 데려와. 그럴 수 없습니다, 대령님. 김 대령이 돌아봤다. 문 앞에 박소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온 것이었다. 누가 들어와도 된다고 했나? 김 대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공식 수사 명령서입니다. 박소영이 문서를 책상 위에 놓았다. 이 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사 학대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대령은 그 문서를 흘끗 봤다. 학대, 성희롱. 그가 큰 소리로 웃었다. 여기는 군대야. 부사관. 훈련이 힘든 게 당연하지 않나? 훈련과 학대는 다릅니다. 박소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데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김 대령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키와 체격으로 그녀를 압도하려 했다. 박소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소영 소령, 군사경찰사령부 소속입니다. 소령이라고? 김 대령이 비웃었다. 나는 대령이야. 계급장을 못 봤나? 잘 보입니다. 박소영이 답했다. 하지만 이 수사에서는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대령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 것이 처음이었다. 당장 나가지 못해? 여기서 뭘 조사한다는 거야? 병사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이 설명했다. 익명성이 보장되며 모든 증언은 녹음됩니다. 면담? 김 대령이 소리쳤다. 내 부하들이 무슨 거짓말을 할지 뻔하잖아. 궁의가 빠진 놈들이. 그것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김 대령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이것 봐, 아가씨.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병사들과 이야기할 수 없어.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박소영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군사법원에서 발급한 영장입니다. 협조를 거부할 경우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김 대령은 그 문서를 받아 읽었다. 그의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 조사가 아니었다. 좋아.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조사하고 싶으면 해봐.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거야.
그렇다면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협조라고? 김 대령이 웃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으니까. 박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첫 번째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병 정민수부터. 김 대령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다. 정민수는 그가 최근에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병사였다. 그놈을 왜? 무작위 선별입니다. 박소영이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몇 명의 핵심 증인을 파악해 두었다. 1시간 후 박소영과 정민수는 임시로 마련된 면담실에 앉아 있었다. 정민수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편하게 말해도 됩니다. 박소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신원은 보호될 것이고 보복의 위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령님이 정민수가 말을 망설였다. 대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 복도에서 제대로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병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저를 쓸모없는 벌레라고 하셨고. 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이 저 같은 아들을 둔 것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박소영은 조용히 메모를 했다. 다른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거의 매일입니다. 대령님은 우리 중 누군가를 골라서 예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날 박소영은 6명의 병사와 면담을 했다. 각각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김 대령의 체계적인 괴롭힘과 학대의 피해자였다. 저녁이 되었을 때 김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는 박소영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싶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겠어. 그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내가 여기서 20년을 버틴 게 아니야.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박소영은 단순히 증언만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김 대령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고 있었고 그의 인맥과 부패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있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멈출 수 없을 것이었다. 제4장 초기 전개 일부 107수단어 다음 날 아침 김재욱 대령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박소영과 그녀의 수사팀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계속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것은 그가 중요한 대화를 몰래 녹음할 때 사용하던 장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비가 나중에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늘부터는 모든 대화를 기록해야겠어. 그가 혼잣말을 했다. 그 여자가 무슨 수를 쓰는지 확인해야 해. 한편 박소영은 임시 수사실에서 전날 모은 증언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각 증언서에는 날짜, 시간, 목격자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패턴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다. 소령님, 수사관 이준호가 보고했다. 어제 면담한 병사들 중 3명이 추가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더 심각한 사건들입니다.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박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네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날 오후 중사 한미영이 수사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녀는 지난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수년간 혼자 견뎌온 비밀을 털어놓을지 고민했기 때문이다. 들어오세요. 박소영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한미영은 의자에 앉으며 손을 떨었다. 저는 한미영 중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한미영은 깊게 숨을 쉬었다. 지난달에 김 대령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업무 관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이 제게 부적절한 제안을 하셨어요. 박소영은 조용히 기다렸다. 거절했더니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셨나요? 저를 교만한 여자라고 하시며 제가 누구인 줄 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미영이 잠시 멈췄다. 제가 군대에서 버틸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하셨어요. 박소영은 메모를 하면서 말했다. 다른 여군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네, 몇 명 더 있어요. 하지만 모두 두려워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한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소령님을 보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마침내 누군가가 우리 말을 들어줄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김 대령은 기지 내 고위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중령 박철민과 몇몇 부대장들이 모였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이 필요해. 김 대령이 말했다. 서울에서 온 그 여자가 우리 병사들을 선동하고 있어. 박철민 중령은 불편해했다. 대령님, 혹시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김 대령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문제라고? 여기는 군대야. 훈련이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병사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짓말이야. 김 대령이 단호히 말했다. 질 나쁜 병사들이 책임 회피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이라고. 하지만 다른 간부들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그들도 김 대령의 행동을 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김 대령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먼저 서울의 고위 장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장군님. 김재욱입니다. 아, 김 대령. 어떤 일인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수사팀을 보냈는데 불필요한 소동을 만들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대령, 요즘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야. 조심하라고. 하지만 장군님, 제가 누구인지 아시잖습니까? 바로 그래서 하는 말이야. 시대가 변했어. 예전처럼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전화가 끊어진 후 김 대령은 당황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다음 날 오전 박소영은 더 많은 증인들과 만났다. 이번에는 남자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상병 이동진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겨울에 김 대령님이 제게 밤새 눈 속에서 기합을 주셨어요. 단지 식당에서 국을 흘렸다는 이유로요.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요. 천이 너무 떨어져서 의무대에 실려갔어요. 또 다른 증인인 일병 최민석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했다. 김 대령님이 저를 발로 차셨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훈련 중 사고라고 보고하라고 하셨어요. 박소영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다. 각각의 증언이 더해질 때마다 김 대령의 범죄 양상이 더욱 명확해졌다. 하지만 김 대령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소영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소령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가 수사실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신지요? 이 모든 오해를 정리하고 싶어서요. 김 대령이 가짜 미소를 지었다. 아마 제 진짜 모습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박소영은 그의 의도를 간파했다. 대령님의 진짜 모습은 이미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김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협상은 실패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였다. 제5장
초기 전개. 2부 일곤치 수단어. 다음 날 아침 청주 기지의 의무실에 박소영이 방문했다. 그녀의 수중에는 이미 몇 명의 증언을 통해 파악한 의료 기록 요청서가 있었다. 군의관 정현수 대위는 그녀를 보자마자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령님? 지난 6개월간의 응급 치료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박소영이 요청서를 건네며 말했다. 특히 훈련 중 부상으로 분류된 사례들 말입니다. 정 대위는 서류를 받아보며 망설였다. 이런 기록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데요. 공식 수사입니다. 박소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후 박소영은 충격적인 의료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파일들이 책상 위에 높이 쌓여 있었다. 각각의 문서는 김 대령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또 다른 조각이었다. 갈비뼈 골절, 뇌진탕, 심각한 타박상, 모두 훈련 중 사고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상처의 패턴은 명백히 의도적인 폭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대위, 박소영이 의무관을 불렀다. 이 사례들을 직접 치료하셨나요? 정대위는 불편해했다. 네, 대부분.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이런 상처들이 정말 사고로 생긴 것 같습니까? 긴 침묵이 흘렸다. 소령님, 저는 그냥 치료만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생각해 봤지만 정 대위가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김 대령님은 이 기지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데. 박소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날 오후 김 대령은 박소영의 의료기록 조사 소식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 기록들에는 자신이 직접 가한 폭력의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었다. 이제 정말 심각해졌군. 그가 혼잣말을 했다. 김 대령은 즉시 자신의 신복인 원사 김태수를 불렀다. 원사 김은 지난 10년간 김 대령의 모든 더러운 일을 뒤처리해온 인물이었다. 원사, 긴급 상황이야. 김 대령이 문을 닫고 말했다. 어떤 일입니까, 대령님? 박소영이 의료 기록까지 파고 있어. 우리가 대처했던 그 사건들 말이야. 원사 김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사들을 압박해야 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입을 다물게 만들어. 하지만 대령님, 이미 많은 병사들이 증언을 했을 텐데. 그럼 증언을 번복하게 만들어야지. 김 대령이 책상을 쳤다. 협박이든 회유든 수단을 가리지 말고. 한편 박소영은 새로운 증인과 만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상위 계급인 중사 조영호였다. 그는 오랫동안 김 대령의 행동을 목격해왔지만 지금까지 침묵해왔다. 저는 조영호 중사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김 대령님의 바로 밑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봤죠. 조 중사는 숨을 깊이 쉬었다. 작년에 일병 박현우가 김 대령님께 맞아서 의식을 잃은 적이 있어요. 무슨 이유였나요? 휴가 신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였어요. 김 대령님이 그 애의 머리를 벽에 박으셨어요. 박소영은 놀라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의무실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훈련 중 넘어져서 다쳤다고 보고서에 썼죠. 왜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조 중사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두려웠어요. 김 대령님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날 저녁 김 대령의 압박 작전이 시작되었다. 원사 김태수는 증언한 병사들을 하나씩 따로 불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겟은 이병 정민수였다. 그는 어두운 창고로 끌려갔다. 정민수, 네가 헌병대에게 무슨 말을 했지? 원사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저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사실이라고? 원사가 그에게 다가갔다. 네가 말한 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너도 그걸 알잖아. 하지만, 하지만은 없어. 원사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내일 다시 헌병대에 가서 증언을 번복해.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하라고. 정민수는 두려워 떨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사 김이 음흉하게 웃었다. 네가 알고 싶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압박 작전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았다. 일부 병사들은 더욱 화가 났고 박소영에게 이런 협박 사실까지 보고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박소영은 긴급히 전체 수사팀을 소집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고했다. 김 대령이 증인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수사관 이준호가 물었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박소영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가 더 많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박소영은 잠시 생각했다. 김 대령의 사무실을 수색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김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박소영은 이미 다음 날 새벽 수색 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마쳤다.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6장 중간 전개 일부 1015단어 새벽 5시 박소영과 수사팀이 김재욱 대령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수색 영장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고 뒤따르는 수사관들은 각종 증거 수집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 문을 여세요. 박소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 대령은 잠옷 차림으로 급히 달려왔다. 어제 밤 서류를 태우느라 늦게 잠자리에 들었던 그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가 소리쳤다. 공식 수색 영장입니다. 박소영이 문서를 보여주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령은 영장을 빼앗아 읽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불법이야. 나는 이 기지의 대령이라고.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김 대령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박소영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방해하시면 별도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견물은 김 대령의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것이었다. 수사관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검은색 수첩을 꺼냈다. 소령님, 이것 좀 보세요. 박소영이 수첩을 펼쳐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고위 장성들의 개인 전화번호와 함께 일처리 비용이라고 쓰인 금액들이 적혀 있었다. 각 이름 옆에는 김 대령이 그들에게 제공한 뇌물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거 완전히 부패 네트워크군요. 이준호가 놀라며 말했다. 김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그냥 개인 메모야. 중장 이성호, 골프 접대비 500만 원. 박소영이 읽기 시작했다. 준장 최동진, 자녀 유학비 지원 2천만 원. 그만 읽어. 김 대령이 소리쳤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 벽장 뒤편에서 수사관들이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뇌물로 받은 현금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박소영이 사진들을 살펴보는 순간 분노가 치솟았다. 사진 속에는 김 대령이 여군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 남용을 기념품처럼 사진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 사진들은 무엇입니까? 박소영이 김대령을 향해 물었다. 김대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변호사를 불러.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수색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김 대령이 병사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협박했던 자료들, 허위 보고서들, 그리고 상급 부대에 보낸 거짓 공문들까지. 한편 기지 전체에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대령님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다. 헌병대가 뭔가 큰 걸 찾아낸 것 같다. 병사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일부는 보복을 두려워했다. 중사 한미영은 동료들과 함께 이 소식을 들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선임 중사가 답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오후에 박소영은 압수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특히 그 비밀 수첩은 김 대령의 부패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다. 소령님, 수사관이 보고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군 검찰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목소리를 낮췄다. 일부 고위 장성들이 이 사건을 묻어버리려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박소영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김 대령의 수첩에 나온 이름들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명백했다. 우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김 대령은 자신의 변호사와 만났다.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타협안을 제시했다. 대령님, 이번 사건은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선처를 구하는 거죠. 김 대령은 분노했다. 협상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김 대령이 일어나며 소리쳤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나? 나는 20년간 이 자리에 있었어.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바로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20년간의 행적이 모두 조사받고 있어요. 그날 밤 박소영은 자신의 숙소에서 사건 파일들을 다시 검토했다. 김 대령의 범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악질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 사건이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다. 박소영 소령입니까? 군사경찰사령관입니다. 네, 사령관님. 이번 사건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아.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어. 박소영은 그 말의 함의를 이해했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방법을 잘 생각해봐. 전화가 끊어진 후 박소영은 창 밖을 바라보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제7장 중간 전개 2부 1곤 5단어. 다음 날 오후 청주 기지의 보안실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수사관 이준호가 오래된 CCTV 저장 장치를 조사하던 중 몇 달 전의 결정적인 순간이 녹화된 영상을 찾아냈다. 영상 속에는 김재욱 대령이 여군 기숙사에서 한미영 중사를 괴롭히는 장면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음성까지 녹음되어 있어서 그의 성희롱 발언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소령님, 이것 보세요. 이준호가 흥분하며 박소영을 불렀다.
박소영이 영상을 보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김 대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상황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다. 특히 그가 의지하는 것은 군단장 장석구 중장이었다. 장군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김 대령이 전화로 간청했다. 이 모든 게 정치적 음모예요. 장석구 중장은 한참 침묵했다. 그도 김 대령의 수첩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 중 하나였다. 김 대령, 상황이 너무 커졌어. 나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안 돼. 장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서울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나까지 연루되고 싶지 않아. 전화가 끊어진 후 김 대령은 절망했다.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그를 버린 것이었다. 한편 기지 내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박소영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병사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상병 김유진이 수사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침묵하고 있었던 또 다른 피해자였다. 소령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 대령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했어요. 거절하면 저녁 추천서에 나쁘게 써주겠다고 협박하셨고요. 김유진의 증언은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일치했다. 김 대령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여군들을 괴롭혀왔던 것이다.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나요? 네. 하지만 모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박소영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CCTV 영상, 의료 기록, 증언서, 그리고 김 대령의 부패 수첩까지. 이제 그를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해가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온 특별감찰관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박소영 소령입니까? 중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수사실에 들어왔다. 저는 국정감찰실의 민성호 중령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번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은 당황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군 내부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전체 조직에 타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정의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민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소영은 이런 압력이 올 것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일 줄은 몰랐다. 죄송하지만 수사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신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상부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민 중령이 떠난 후 박소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녀는 김 대령뿐만 아니라 군조직 전체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박소영의 숙소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침입을 시도한 것이다. 다행히 그녀의 칠복칠부대 출신다운 민첩함으로 위험을 모면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이제 정말 선을 넘었군. 박소영이 혼잣말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이병 정민수가 갑자기 증언을 번복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소영이 정민수와 마주 앉아 물었다. 정민수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기억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김 대령님이 저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분명히 잘못 기억했어요. 정민수가 강하게 부정했다.
박소영은 그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분명히 협박을 받았을 것이었다. 정민수 씨, 혹시 누군가에게 압력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혼란스러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오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사 한미영마저 증언 철회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한미영 중사님도요? 수사관 이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방금 전에 왔어요. 자신의 증언이 과장되었다고 하면서요. 박소영은 분노가 치솟았다. 김 대령이 배후에서 증인들을 하나씩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비밀 무기가 있었다. CCTV 영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영상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카드를 공개할 때가 왔군. 박소영이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기지 전체에 긴급 집합을 공고했다. 마침내 진실과 거짓의 최후 대결이 시작될 때가 온 것이었다. 제8장 줄거리 반전 1275단어. 박소영이 기지 전체 집합을 준비하던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수사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 사람은 기지의 말단 청소부인 김순덕 할머니였다. 소령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60대 후반의 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입니다. 들어오세요. 김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문을 닫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것을 드려야겠어요. 그녀가 봉투를 박소영에게 건네며 말했다. 박소영이 봉투를 열자 깜짝 놀랐다. 안에는 송을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거나 사라진 후일 것이다. 나는 김재욱 대령의 비밀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밀이 있다. 이 편지는 누가 쓴 건가요? 박소영이 물었다. 고 이현수 상사님이에요. 김 할머니가 조용히 답했다. 작년에 갑자기 사망하셨죠. 박소영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이현수 상사는 작년에 심장마비로 급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30대의 건강한 군인이 갑자기 사망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타났다. 김재욱 대령은 단순한 괴롭힘범이 아니다. 그는 더 큰 조직의 일부일 뿐이다. 이 기지에서는 지난 10년간 체계적인 무기 횡령이 일어나고 있었다. 김 대령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병사들을 침묵시켜왔다. 나는 이 증거를 발견했고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박소영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궁의 문제가 아니었다. 훨씬 더 큰 범죄 조직이 관련되어 있었다. 할머니, 이현수 상사가 왜 이 편지를 맡기셨나요? 제가 그분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분이 죽기 며칠 전에 이것을 저에게 주면서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정의로운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 있었다. 무기고의 비밀 창고 위치, 거래 관련자들의 이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진짜 배후 인물의 신원이었다. 군단장 장석구 중장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 김재욱 대령은 그저 실무자일 뿐이다. 진짜 권력은 장 중장이 가지고 있고 그는 무기 판매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다. 박소영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왜 김 대령이 그토록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왜 서울에서 압력이 들어왔는지, 왜 증인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는지. 할머니, 혹시 다른 증거도 있나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현수 상사님이 몰래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진들을 보는 순간 박소영은 숨이 막혔다. 김 대령과 장 중장이 민간인들과 함께 무기를 거래하는 장면들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들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1년째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이현수 상사님처럼 저도 사라질까봐. 박소영은 이제 이 사건의 진짜 규모를 깨달았다. 김 대령의 병사학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진짜 범죄는 국가 기밀인 무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 할머니, 이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을 위해 이곳을 떠나셔야 할 것 같아요. 소령님도 조심하세요. 이현수 상사님도 처음에는 정의감에 불타 있었거든요. 김 할머니가 떠난 후 박소영은 급히 서울의 상급자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녀가 신뢰했던 상관이 아니었다. 박소영 소령, 수고했어.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 수사를 중단해야 할 때야. 누구십니까? 제 상관은 어디 계신가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거야. 박소영은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부패 네트워크는 서울까지 뻗어 있었다. 만약 계속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이현수 상사처럼 될 수도 있겠지. 협박은 명백했다. 하지만 박소영은 굴복할 생각이 없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비밀리에 언론사에 연락했다. 만약 공식 채널이 막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저는 청주 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범죄를 폭로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기자에게 말했다. 어떤 종류의 범죄인가요? 무기 횡령, 부패, 그리고 살인까지. 한편 김 대령은 장석구 중장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 김 대령,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어. 장 중장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장군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고? 장 중장이 냉소했다. 박소영이 이현수의 유품을 찾아낸 것 같아. 김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할 때야. 박소영을 제거해. 장군님, 그건 너무 뭐. 네가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 있었는지 잊었나? 전화가 끊어진 후 김 대령은 절망에 빠졌다. 이제 그도 장석구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박소영은 자신의 숙소에서 모든 증거를 복사하고 있었다. 이현수 상사의 편지, 사진들,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박소영은 707 부대에서 배운 본능으로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러 온 것이었다. 창문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군. 진실은 밝혀졌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제9장 절정준비 1085단어. 박소영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후 기지 뒤편의 산림지대로 숨어들었다. 707 부대에서 받은 생존 훈련이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숙소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들은 명백히 전문적인 암살자들이었다. 하지만 방은 이미 비어 있었다. 목표가 도주했습니다. 팀장이 무정의에 보고했다. 찾아내라. 살아서 여기를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박소영은 나무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적들은 모든 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이현수 상사의 편지에 언급된 비밀 무기고의 위치를 확인해야 했다.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새벽 3시, 박소영은 기지 외곽의 폐건물에 도착했다. 편지에 따르면 이 건물의 지하에 비밀 창고가 있다고 했다. 건물은 겉보기에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지만 박소영의 예리한 관찰력은 미세한 변화들을 포착했다. 입구 주변의 발자국, 새로 설치된 것 같은 보안 카메라, 그리고 은밀하게 배치된 경비원들. 그녀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환풍구를 통해 침입했다. 707부대에서 배운 침투 기술을 활용해서 소음 없이 움직였다. 지하로 내려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창고 안에는 수백 개의 무기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K2 소총, 대전차 미사일, 심지어 폭발물까지. 이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보관되어 있었다. 박소영은 휴대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각 상자는 군 일련 번호가 적혀 있어서 출처를 추적할 수 있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다. 확인해봐. 뭔가 이상해.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박소영은 상자 뒤로 숨었다. 2명의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창고를 수색하고 있었다. 여기 누가 온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쥐소리였을 거야. 경비원들이 떠난 후 박소영은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거래 장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장석구 중장과 김재욱 대령의 서명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더 중요한 발견은 구매자 목록이었다. 북한의 무기상들, 중국의 암시장 딜러들, 심지어 테러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이름들까지 있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박소영이 혼잣말을 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야. 그녀는 모든 문서를 촬영한 후 안전한 장소로 전송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증거는 남아 있을 것이었다. 새벽 5시, 박소영은 기지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밤새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수사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사관 이준호였다. 그도 밤새 걱정하고 있었다. 소령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젯밤에 숙소에 침입자들이. 알고 있어요. 박소영이 차분히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소영은 이현수 상사의 편지와 밤새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이준호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하지만 박소영에게는 더 중요한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기지에서 30년간 복무한 최고령 부사관인 원로 주방장 김병철을 찾아갔다. 김병철은 60대의 노련한 군인으로 기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산증인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현수 상사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이었다. 주방장님, 박소영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이현수 상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병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갑자기 현수 이야기를? 그분이 남긴 것이 있어요. 박소영이 편지를 보여주자 김병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애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방장님도 뭔가 아셨던 건가요? 의심은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 하지만 현수가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거든. 어떤 말씀이셨나요? 자신이 큰 비밀을 발견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했어.
김병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소령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현수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박소영이 원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기지 내부에 신뢰받는 인물이 필요했다. 오늘 오후에 전체 집합을 하려고 해요. 모든 진실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날 정고 박소영은 또 다른 중요한 동맹을 확보했다. 기지의 통신실 책임자인 이상훈 중사였다. 소령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상훈이 말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왜요? 저도 김대령의 피해자 중 하나거든요. 그분이 제 여동생 같은 여군들에게 한 일을 알고 있어요. 이상훈은 박소영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기지의 모든 통신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걸 사용하면 김 대령과 장 중장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오후 2시 박소영은 마침내 자신의 비밀 무기를 꺼냈다. 그녀가 복무했던 칠렉 울칠부대 시절의 훈장이었다. 이 훈장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상징이었다. 칠렉 울칠부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였고 그 출신이라는 것은 곧 최고 수준의 전투 능력과 정신력을 의미했다. 이제 모든 카드를 공개할 시간이야. 박소영이 훈장을 제복에 달며 말했다. 오후 3시 김재옥 대령은 장석구 중장으로부터 마지막 명령을 받았다. 오늘 안으로 박소영을 처리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하지만 장군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하는 거야.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김 대령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미 자신도 장석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후 4시 기지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렸다. 전 장병은 오후 5시까지 중앙 광장에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소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단호했다. 김 대령은 이 방송을 듣고 불안해했다. 저 여자가 뭘 하려는 거지?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박소영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체 부패 네트워크를 한 번에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오후 4시 30분 박소영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모든 증거 자료, 녹음 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결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거울을 보며 말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조사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사였다. 중앙 광장으로 향하는 길에 박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진실이 빛을 볼 시간이 온 것이었다. 제10장 절정 일부 7복 4단어 오후 5시 정각 청주 기지의 중앙 광장에는 10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박소영이 단상에 올라서자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녀의 제복에는 707부대의 특수 훈장이 선명하게 빛났다. 김재욱 대령은 앞줄에 서서 박소영을 노려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직 찢어지지 않은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장병 여러분, 박소영이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 대령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대령님,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곧 당신 차례가 될 것입니다. 광장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대결이었다. 지난 몇 주간의 조사를 통해 박소영이 계속했다. 이 기지에서 일어난 체계적인 학대와 부패를 확인했습니다. 김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다. 거짓말이야. 이 여자의 말을 믿지 마라. 하지만 박소영은 준비된 증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의료 기록이었다. 여기 지난 6개월간의 응급실 기록이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 뇌진탕, 심각한 타박상들이 모두 훈련 중 사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사고들을 목격했지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이 CCTV 화면을 켰다. 대형 스크린에 김 대령이 한미영 중사를 괴롭히는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음성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너는 여기서 버틸 수 없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장병들이 충격에 빠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김 대령이 소리쳤다. 그건 조작된 영상이야. 믿지 마라. 하지만 박소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증거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것은 김 대령의 개인 수첩입니다. 그녀가 비밀 수첩을 높이 들었다. 여기에는 고위 장성들에게 제공한 뇌물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김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수첩은 그의 생명선이었고 동시에 파멸의 증거였다. 중장 이성호, 골프 접대비 500만 원. 박소영이 읽기 시작했다. 준장 최동진, 자녀 유학비 지원 2천만 원.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런 부패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처음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소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이현수 상사의 편지를 꺼냈다. 작년에 사망한 이현수 상사가 남긴 유언입니다. 그는 이 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기 횡령을 발견했습니다. 김 대령이 비틀거렸다. 그건 불가능해. 현수는 심장마비로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박소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광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이 폭탄 발언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진짜 주범은 갑자기 광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장석구 중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다. 김 대령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장군님이 오셨다. 이제 이 모든 거짓말이 끝날 거야. 하지만 박소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이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김 대령. 그녀가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장석구 중장이 단상으로 올라오는 동안 박소영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승부를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1장 절정 2부 800단어. 장석구 중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광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이 모든 장병들을 압도했다. 김재욱 대령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동인가? 장 중장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대령이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이 여자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부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장 중장은 박소영을 노려보았다. 박소영 소령, 즉시 이 소동을 중단하고 복귀하라. 하지만 박소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거절합니다, 장군님. 장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졌다. 소령이 중장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뭐라고? 장 중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가 지금 명령 불복종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박소영이 차분히 답했다. 저는 정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현수 상사의 편지를 높이 들었다. 이 편지에 당신의 진짜 정체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장석구 중장님. 장 중장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다. 무슨 헛소리를. 무기횡령의 진짜 배우가 바로 당신입니다. 박소영이 선언했다. 광장이 충격에 빠졌다. 중장이 무기횡령의 배후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증거 없는 모독이야. 장 중장이 소리쳤다. 당장 체포해라. 하지만 박소영은 준비된 사진들을 꺼냈다.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장석구 중장이 민간인들과 무기를 거래하는 사진들이 나타났다. 날짜와 장소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장 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조작이 아닙니다. 박소영이 단호하게 외쳤다. 이현수 상사가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때 통신실에 이상훈 중사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녹음 장비가 들려 있었다. 소령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박소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스피커에서 장석구 중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대령, 박소영을 제거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하지만 장군님,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하는 거야.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중장이 직접 살인을 지시하는 대화였다. 장 중장이 비틀거렸다. 그건 가짜야. 음성을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소영은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체포영장입니다. 그녀가 공식 문서를 꺼냈다. 체포영장? 장 중장이 놀라며 물었다. 네. 국가보안법 위반, 무기횡령,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이때 광장 외곽에서 또 다른 차량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검찰과 헌병대였다. 박소영이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의 모든 증거를 군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이미 수사는 시작되었어요. 김재욱 대령도 상황을 파악했다. 그럼 우리는 네, 모두 끝났습니다. 군검찰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장석구 중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장석구 중장, 체포합니다. 군검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이런 일이. 장 중장이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김재욱 대령도 체포되었다. 그의 계급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김재욱 대령, 당신도 체포됩니다. 김 대령은 무릎을 꿇었다. 수년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바로 그 행동이었다. 장병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박소영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장병 여러분, 오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광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수년간의 억압이 마침내 끝났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다. 김 대령과 장 중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소영은 이현수 상사를 생각했다. 상사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다. 제 12장 해결 800단어. 사건이 종료된 지 한 달 후 청주 기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아침 나팔 소리는 여전히 같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장병들의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침묵 대신 신뢰가 자리 잡았다. 박소영은
기지 사령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곧 새로운 임지로 떠날 예정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웃으며 운동하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소령님, 수사관 이준호가 문을 두드렸다.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박소영이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다. 김재욱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장석구 중장은 무기징역이라는 더욱 무거운 형을 받았다. 무기 횡령으로 인한 국가 손실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다른 연관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김 대령의 수첩에 나온 고위 장성들 대부분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소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현수 상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오후에 박소영은 기지 내 작은 추모관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이현수 상사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상사님, 박소영이 조용히 말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진 앞에는 꽃과 함께 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그가 도왔던 병사들이 남긴 감사의 메시지들이었다. 죽음 이후에야 그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고 있었다. 청소부 김순덕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도 꽃을 들고 왔다. 소령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아니에요. 소령님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이 있었던 거죠. 두 여성은 잠시 조용히 이현수를 기리며 서 있었다. 저녁 무렵 박소영은 전체 장병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중앙광장에는 한 달 전과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한미영 중사가 대표로 나섰다. 소령님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민수는 이제 당당하게 서 있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소령님, 그가 말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장병들이 박수를 치며 특별한 것을 들고 나왔다. 새로 찍은 전체 단체 사진이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있었다. 이 사진을 받아주세요. 한미영이 말했다. 정의와 용기의 상징으로 간직해 주세요. 박소영은 감동받았다. 이 사진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증거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날 밤 박소영은 자신의 숙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이현수 상사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다. 정의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설 때 그것은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박소영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마침내 전체를 변화시켰다. 다음 날 아침 박소영은 청주 기지를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소중한 것이었다. 기지 입구에서 장병들이 배웅하는 가운데 박소영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진정한 군인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힘이 아닌 정의로, 두려움이 아닌 존중으로. 차가 출발하면서 박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임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든 정의가 필요한 곳이라면. 하지만 청주에서 일어난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다. 한번 깨어난 양심은 다시 잠들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올 때는 모든 것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영원히 지속된다. 태양이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과 함께.